안녕하세요. 주식 읽어주는 사람 주익람입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주일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처음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세팅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세팅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고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세팅으로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도 너무 강한 한국 증시라는 제목으로 지어봤는데요. 음, 요즘에 뭐 국내 증시는 뭐 오르는 게 이상한 게 전혀 없는 장이다 보니 매일같이 상승하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금요일에도 2.31% 상승해서 5,800포인트를 가뿐히 넘었고,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활성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코스피는 사실 리레이팅이라는 것이 가능한데, 코스닥은 과연 리레이팅 할 것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래서 코스닥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실제로 제가 블로그 했던 걸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제 소형주보단 대형주, 코스닥보단 코스피. 최근 들어서는 뭐 반도체 관련주,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 관련주, 지주사, 은행주, 증권주들을 많이 추천했었습니다. 이게 작년 뭐 6월부터 해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이 약 한 600개가 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다 소개해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간의 이제 상품 개정을 통한 국내 증시의 재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최근까지 그렇게 맞아 들어가고 있고, 음, 현재까지는 한국의 증시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의 의지도 결국 펀더멘털이 받쳐줘야지 정부의 의지가 효과적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펀더멘털이 갖춰지지 않으면 리레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밸류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겠죠. 원달러 환율은 1447원, 지금 뭐 1420원, 낮게는, 높게는 1480원 사이를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크게 뭐 다른 게 없다면 되지 않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1500 이상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면 사실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요일에도 1.7주 정도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요. 지수를 계속 이끌고 있는 거는 현재는 개인보다는 기관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6천까지는 간다고 제가 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5,800은 넘었기 때문에 사실 뭐 찍고 내려오더라도 한 번은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속도를 낸다라는 이야기가 장중에 나왔었어요. 장중이라는 건 이제 금요일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지주사, 뭐 금융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릴레이팅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죠. 네, 사실 뭐 좀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애매한 이야기고 왜냐면 뭐 이미도 많이 어느 정도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적용을 받았다는 건 주가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소각 관련 법안의 처리가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엄청 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험주가 이렇게 꽤 올랐는데요. 상당수는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사실 뭐 보험주, 증권주 이런 주식들이 오르면은 이제 끝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증권주도 그렇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은행주와 증권주는 상승을 상당히 예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펀더멘탈이 있고 명확한 근거가 있죠. 이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느려지고 수수료 수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이슈가 좀 있을 거라고 봤고, 어쨌든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보험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애매해요. 보험주가 상법 개정을 통한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이 회사의 본업 자체가 지금 뭐가 특별히 달라진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장 끝나고 나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 끝나고 NXT 시간에 이런 뉴스가 있었고, 당시에 이렇게 뉴스가 속보로 나면서 바로 이제 일부 주식들이 슈팅이 나왔어요. 부국증권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블로그 올린 거 보면은 아시겠지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뭐 메리츠증권지주, 그리고 DB증권, 한국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부국증권은 그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나머지 주식들은 대부분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상승한다고 봤었는데, 부국증권은 사실 그거보다는 자사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그 기업 평가를 보시면 기업 분석인데, 뭐 누구나 누를 수 있으신 거니까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부증권에 보면은 대주주가 이렇게 있는데, 대주주보다도 자사주가 많아요. 자사주가 대주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무려 42% 정도가 자사주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의무적으로 대략 한 2배 정도가 올라야지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차트를 보시면 차트 상에서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오르는 추세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상태에서 더 상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재무제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지금 펀더멘털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자사주만 소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매수를 했었고, 당시 여러 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슈팅이 나오면 10만 원을 뚫어버렸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는 뭐 8만 얼마나 나왔는데, 바로 10만 원 뚫었고, 그래서 10만 원 근처에서 저는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고, 제가 뭐 보시면 여기 인증을 제가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 하면서는 안 올리고 있어요. 혹시나 뭐 오해 소지가 있고 이럴까봐 저는 유튜브에서는 안 하려고 생각 중인데, 나중에 뭐 필요하다면 바이 앤 셀 그래프 정도만 제가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중이고, 제가 블로그에는 증권주에 대한 커버리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너무 사실 많이 올라서 저는 사실 충분히 전에 샀던 거라서 거의 한 수익률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뭐 190%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걸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있고, 충분히 좋다고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뭐 팔고 있고, 완전히 다 매도한 건 아니고 약간 남아 있는데 팔았고, DB증권, 뭐 한국금융지주죠. 정확하게 이름이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메리츠 뭐 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은행주들도 소개를 여러 번 했었고, 기업은행, 신한지주를 포함한 4대 은행 5개에 대해서 제가 커버리지를 했었는데, 은행주는 조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음, 사실 뭐 처음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애초에 제가 이런 블로그나 어떤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 종목을 찍고 뭐 나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현재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해보자는 목적으로 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런 것은 많이 할 계획은 없음을 제가 미리 말씀은 드립니다. 다만 국내 주식은 뭐 미국 주식과는 다르게 워낙에나 이 그동안에 박스권에 오래 있었고, 이 시황 전체를 보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종목 위주로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세진중공업 편입했다고 제가 뭐 얘기했는데 이 조선주 관련된 주식이죠. 마스가와 관련된 내용이고 사실 국내 주식은 워낙에나 이제 뭐 사실 못 믿는 부분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저처럼 주식 시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은 사실 국내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이 있어요. 불신이 있고 어, 지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좋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차트를 많이 보는 편인데 어쨌든 세진중공업은 당시에 굉장히 이 마스카 때 이슈가 있었던 주식이고 그 이후에 계속 유지되고 있던 상태에서 바닥권을 지금 거의 뭐 한 포바닥 나왔죠. 그래서 뚫고 올라가는 추세라고 봤습니다. 뚫고 올라가는 추세라고 봤고 어, 돌파가 나올 타이밍이라고 봤고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제가 블로그에서 많이 얘기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이 한국엔 컴퍼니라는 주식입니다. 한국엔 컴퍼니는 한국 타이어의 지주사죠. 가장 모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회사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원 시스템 이렇게 혼자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워낙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거라서 사실 자세히 설명하면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 하겠고 제가 추천을 뭐 아마 한 이쯤에서 했었던 걸로 이쯤이 아니죠. 이제 이게 시점이 이쯤이고 제가 산 거는 2만 원대부터 사기 시작했고 아마 주봉에서 봤을 때 뭐 한 요 정도 시점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6월에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요즘에서 추천을 했을 겁니다. 네, 당시에 이유는 하나였어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어, 밸류업이 된다면 명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통해서 그럴 수 있고 특히나 이 회사는 이 대주주 문제가 좀 있는 회사거든요. 아시겠지만 조현범 회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조현범 회장이 동생인데 그 형인 조현석 씨와 조현식 씨와도 갈등에 있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봤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자회사, 손자회사죠. 한우 시스템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실적이 괜찮았고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도 나쁘지 않았고 더군다나 지금 주말 사이에 관세 문제가 또 해결이 됐잖아요. 타이어 회사들이 관세에 굉장한 직격탄을 맞았었기 때문에 물론 한국 타이어는 미국 현지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심각하게 받지는 않았다라고 보는데 다만 모든 것은 주가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차트 보시면 지금 일봉이나 주봉상에서 뭐 보시다시피 완벽한 정배열입니다. 둘 다 정배열이 나왔고 전고점을 뚫었고 상승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제가 월봉은 안 갖고 왔는데 월봉이 한 4.5만 원 정도에서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요즘 사실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맨날 오르고 이게 뭐 왜 오르는지도 모르겠는데 맨날 오르기 때문에 사실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끼고 있고 음, 아무래도 그동안의 국내 시장을 이렇게 짓누르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그게 반대로 터져나가는 이런 시세로 분출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요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인데 완전히 시장에서 떠나지는 않대. 언제든지 나갈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수익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뭐 모든 거를 다 팔아라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코스피 야간 선물이 아까 제가 미국 주식 할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2.1%나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루 동안 상승한 게 아니고 장 끝나고 이만큼 상승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상승한 것이 맞고 보통 이런 결과라면은 반드시 장 시작은 이제 갭으로 뜹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거겠죠. 이 주식 국내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사실 이 장 끝나고 나서 또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이 조현범 회장이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제가 오늘 국내 주식에서 그나마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분은 지금 이미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이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제 오후 7시에 났죠. 이거 읽어보시면 금피 이사를 사임했는데 이게 뭐 비밀이 아닙니다. 다 알려진 얘기예요.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가족 간 문제가 회사 운영 이슈를 비하해 이사의 순수성,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회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다 회장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한국엔 컴퍼니 주주연대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주주연대라는 게 뭐 대부분 별거 아닌 게 대부분인데 사실 뭐 이 주주연대를 맡고 있는 이 변호사분이 계세요. 김학유 씨라는 분인데 사실 제가 아는 건 이게 저한테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이게 웃기게도 실제로 연락이 와서 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연봉 회장이 구속기간 동안 거액의 보수를 수령했다. 이거 사실 맞는 말이죠. 이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보수를 받으면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 회장이 회사에 50억을 배상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사실 뭐 50억이 뭐 별 대단한 그게 아니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근데 웃기는 게 이거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조현식 씨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전혀 모르던 내용이었고 과거에도 둘이 이제 지분 싸움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왔다면 사실 이거는 교역권 다툼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것도 역시 네이버에 있는 한국행 컴퍼니에 대한 기업 분석입니다. 이거 보면 다 누구나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 주주가 이렇게 있는데 우연범 지금 현 회장이죠. 현 회장 외 구인이 46.48%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조양래 씨입니다. 이 조양래 씨는 조현범 회장의 부친이에요. 그러니까 둘 간의 이 조현범 씨와 조현식 씨 간의 지분 다툼에서 조현범 씨 쪽을 조양래 회장이 밀어주면서 회장 자리를 이 사람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 지분이 46%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형입니다. 조현식 씨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고 30.36%였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만약에 일루 간다. 그러면 여기는 34%가 되는 거고 여기는 4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둘 간의 차이가 8%밖에 안 납니다. 둘 다 절반은 안 되고. 지금 보시면 남아있는 이 지분 외에 유통 주식이 보시다시피 요거 세 개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77%잖아요.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 중에 유통이 가능한 주식이 한 23%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3% 중에서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8% 차이니까 10%만 먹으면 대주주 바뀌는 거죠. 사실 뭐 그런 이런 지금 상황이 뭐 반드시 무조건 뭐 지분 다툼으로 간다 이런 건 아닌데 여지는 언제든지 남아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 조현범 씨가 감옥에 가 있는 이유 자체도 이 횡령에 대한 거에 대한 제보와 고발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다. 이거는 알고는 계셔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돼서 뭔가 예를 들어서 상호펀드라든지 예전에 MBK 사태와 같은 그런 어디서 같이 물고 뜯는다 이러면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특히나 이 회사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영업이익 매해 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늘고 있고 전혀 나쁠 게 없는 회사고 배당도 매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투자하기 나쁜 회사가 아니죠.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번에 배당이 적게 나왔어요. 사실 저는 훨씬 더 많이 배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글씨가 작아가지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800원을 배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1,000원 이상 배당해서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해당이 될 거라고 봤는데 사실 뭐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 이 정도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 저도 뭐 봐야지 정확한 거는 뭐 제가 이거 계산까지 하기는 싫어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배당 성향 자체는 지금 뭐 40%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배당 성향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배당수 분류가 해당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상승의 여지가 있다. 제가 기본적으로 현재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 대부분의 종목은 거의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 이제 이야기를 더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고영이라는 주식이고 이제 의료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신경외과 뇌수술 이런 거 할 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된 수술을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고 특히나 이 회사 자체가 그 잡주는 아니에요. 이 턴어라운드 되는 주사고 적자에서 흑자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관의 커버리지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영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아까 세진중공업은 잠깐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올릭스. 올릭스는 뭐 또 워낙 유명한 회사죠. 올릭스는 여러 가지로 신약 개발 관련된 마일스톤으로 먹고 사는 회사죠. 공시에 따라서 황당히 왔다 갔다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건 뭐 한 11만 원대 평단 이 정도 되니까 처음 얘기했었던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뭐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좀 지지부진한데 올릭스 그리고 마지막이 현대 엘리베이터. 이것도 제가 8만 원대 이제 소개를 했었죠. 이게 사실 뭐 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돈 놓고 돈 못 끼웠다고 봐도 됩니다. 이거는 계산을 두드려 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라서 제가 요거는 과거에도 글을 여러 번 자세하게 올렸었습니다. 왜 현대 엘리베이터에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게 요 글을 보시면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사실 이 글에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서 더 얘기를 할 게 없는데 편 배당을 왜 하는가 얘기인데 이 현대엘리베이터라는 회사가 이 당시에도 이미 이제 12월 초죠. 이 당시부터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전에도 있었는데 이 배당을 많이 하겠다. 12,000원어치 하겠다. 이게 8만 원인데 12,000원 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도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이 대주주가 아니시겠지만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많이 못 하는 게 결국은 너무 세금으로 많이 뺏기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배당을 하느냐?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왜 이런지 분석을 해봤더니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 현대홀딩스 컴퍼니라는 비상장 주식이 경영권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지금 보시면 이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내용이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현대 엘리베이터를 가장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게 현대홀딩스 컴퍼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요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아니, 현대 홀딩스 컴퍼니인데, 이거 보시면 과거에, 그 전에 이 사모펀드에서 RCPS, CB, EB 이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 자금, 배당금을 갚기 위해서 HNQ라는 사모펀드에서 자금을 수여를 했는데, 그거를 콜옵션을 행사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 콜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콜풋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콜옵션을 행사해서 이걸 다시 사와야 내가 이 회사에서 빌려간 돈을 콜옵션을 행사를 해야 보통주가 발행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안 한다. 그러면 현대홀딩스 컴퍼니의 지분 49.9%를 HNQ라는 이 상호분대에서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 사실상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현대 엘리베이터 그룹 전체를 다 먹는 거죠. 아까 얘기한 요 부분, 이 지배 구조에서 얘를 먹어버리면 전체를 먹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지. 지금 이거 91% 갖고 있는 게 지금 다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밑에 보면 이 현대 오백스 이런 거 알짜 회사거든요. 이런 거.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대주주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 금액이 3,100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현정원 회장이. 결국은 이거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돈 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작년부터 늘리기 시작했고
EB는 모두 해소를 했답니다. EB는 교환사채 말하는 거죠. 근데 CB 전환사채와 RCPS 뭐 이름이 긴데 그냥 RCPS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2,300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분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배당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금액을 역산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요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 12월 초 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설명을 제가 친절하게 다 해놨는데 12월 말에 배당락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온 거는 2월 28일로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분석을 통해서 바로 이 주식을 샀고 꽤 샀는데 아무튼 전 배당은 안 받을 겁니다. 왜냐면 안 받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러면은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배당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회사에서 실적이 좋아서 배당을 한 게 아니고 배당을 해야 돼서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앞뒤 안 보고 일단 막아야 되니까 경영권 뺏기는 건. 그러니까 사실 이런 회사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배당 직후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 받고 28일이니까 26일 전에는 26일 날 이제 주가가 많이 뜨겠죠. 26일 날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연두불 배당 보면 이렇게 계속 늘리고 있죠. 결국은 어닝이 이 수익이 따라 올라가서 배당이 늘었다. 이러면 사실 그건 납득이 가는데 이거는 그런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거는 현명한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이날 이제 슈팅 나오면서 11만 4천 원까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해서 지금의 결과는 11만 200원까지 갔다. 결국은 뭐 이거 다 뚫고 올라간 거죠. 뭐 다음 주까지가 요 결과일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절하게 매도하는 것을 추천하고 뭐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신규 매수하는 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회사들을 제가 보유 중이다라는 거는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 주식은 제가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종류가 사실 그거는 다 뭐라고 설명은 제가 안 하는데 한국 주식은 뭐 몇 개씩만 갖고 있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어쨌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뭐 주식 리딩방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럴 의사도 없고 뭐 저는 유튜브로 수익 낼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저의 투자 기록을 같이 기록하고 공유하는 거고요. 제가 뭐 누군가한테 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지도 저는 없고 그냥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영상 화질이나 음질에 대한 건 앞으로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주익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